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게 본론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서민소득 강화 없이는요, 대한민국 경제가 좀 사람들이 볼 때, 아,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다. 피부로 체감하는, 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야.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건 캐치프레이가 뭡니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모두를 위한 성장,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모두의 대부분은 누굽니까? 서민이잖아. 그럼 모두를 위한 성장이라는 건 뭐예요? 소득의 증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장이라는 것은요. 모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 80%, 심지어 8, 90%까지 차지하는 서민들이 소득이 안 증가하게 하는 게 무슨 게 모두를 위한 성장이에요, 여기에요. 예? 거기다가 이제 오늘 이제 방송에서 제가 초점은 연속적인 충격이 이걸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나라 경제가 외부 충격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랬는데요. 근데 이 외부 충격이 과거에 우리가 기억나는 건 뭡니까?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2020년 이후부터는요, 거의 매년 그러니까 충격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되돌아보세요. 기억을 살려보세요. 크게요. 2020년, 우리나라가 좀 빨리, 예? 2월달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그러니까 대구에서 그거 하잖아요. 정권 일전도 안 됐는데 기다려줘야 되는데, 맞아요. 기다려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방향성이 잡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방향이 보이냐고요. 가계소득 강화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냐 이거죠. 하위 80, 전체 서민들 80% 정도는 그러니까는 소득이 지금 좀비 수준에 돼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이건 제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회성적인 소비 쿠폰으로는 이걸 해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일회성적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돌아가세요. 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우리가 고통스럽게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가 찾아왔습니까? 22년 2월 24일 날. 지금 4년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또 어디 뭡니까? 그러고 나서 정권도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정권 출범하잖아요. 윤석열 정권 출범해가지고 뭘 캐치프레이를 내세웁니까? 제가 그 당시 이거 유명하게 얘기한 건데, 바이든이 한국으로 쭉 날라가지고 윤석열하고 그러니까 정상회담 해가지고, 예? 정상회담 하면서, 그러면서 나토로 날라가잖아요. 6월달 초에. 그러니까요. 예? 윤석열이. 그래서 거기서 뭘 얘기합니까요? 그 당시 경제 수석을 했던 게 누구냐면은 최상목이었었죠. 나중에 재경부 장관 했었던. 탈중국을 얘기하잖아. 스페인에서요. 예? 그 당시에 바이든은 뭐냐면은 중국을 조이기 위해서 공급망 재편을, 소위 말해서 탈중국 전략을 공개적으로 추진하잖아요. 중국을 제외하고 공급망을 짜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라든가 그러니까 핵심 이 부분들을 중국하고 관계를 그러니까 단절하라고 막 압박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과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물가가 진행되니까는 금리가 고금리 시대가 열리잖아요. 22년 3월부터 연준이 고금리를 높이잖아요. 그 결과가 23년도에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1%뚝 떨어진 거야. 3% 정도에 있다가 1%뚝 떨어진 거예요. 그게 그 충격이 24년까지 간 거예요. 윤석열 정권 내내 그렇게 갔잖아, 그게요. 그렇죠? 반러 탈중국, 소위 말해서 공급망 재편. 이게 공급 충격이죠, 뭐예요? 공급 충격. 코로나 팬데믹도 공급 충격이죠. 이 공급 충격이죠. 그러고 나서 2025년도에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뭐 또 뭘 날립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은 지 한 5년 지난 시점에서 4월달에 뭘 날려요? 관세. 미국 해방의 날 선언하면서 관세 충격을 날리죠. 관세도 전 세계가 아주 그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글로벌 경제가 관세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요? 공급에 그러니까 공급망을 계속 취약화시키는 거잖아. 예? 공급망을요. 그래서 공급 충격으로 영향을 온 거예요. 관세 충격도. 관세 충격이 한 1년 지나갈 무렵에 뭐가 일어났습니까요? 러우 전쟁이 일어난 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4년 이후에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일어나죠. 이란 전쟁. 예?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이 공급망 저기 교란하고요. 관세 충격에 의한 공급망 약화하고 굉장히 대자비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러우 전쟁하고 미국과 이란 전쟁하고 그렇잖아요. 그 결과로 뭡니까요? 최소한 지금 뭐냐면 가을까지는 유가가 고공행진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에너지 원자재 대량 충격이 그하고 있잖아요. 그 내년에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그러니까 우려가 지금 그하고 있다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로 진행되면 금융 충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게 지금 봐보세요. 2020년부터 한 해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충격이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이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었냐고요. 과거에. 자, 이거 봐보세요. 팬데믹 전 6년하고 팬데믹 후 6년하고 미국의 성장률이 좀 뚝 떨어집니다. 떨어져. 팬데믹 이후에는 그래도 AI 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요. 그래도 미국은 우리보다 적게 떨어진 거죠. 네? 그 다음에 실업률도 봐보세요. 실업률도 그러니까는 다시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지난 2023년, 4년, 2025년 각 3회씩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 6개월 이후부터 보게 되면요. 실업률이 조금 이렇게 한 1%포인트 상승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 봐보세요. 인플레이션율은 팬데믹 전에 비해서 후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1.6에서 3.5%로. 미국 경제도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충격의 여파가 이렇게 오고 있다 이거예요. 특히 물가에. 공급망 충격이니까는. 예?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이 지금 그러니까는 중산층들이 막 짜증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들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가 경제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 이거죠. 이게 역대 최악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래부터 이게 1948년도부터 이걸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처음이에요. 3월 달에 47.6까지 떨어졌어요. 예? 이게 1966년을 100으로 놓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80년대 초에 대침체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도 한 52 정도 됐었어요. 1990년대 초 침체 때도 한 64 정도 됐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 55 이상을 유지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55 정도인데 지금 47.6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미국의 소비자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바이든 때 이게 50까지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정권 뺏긴 거야. 근데 트럼프는 지금 47.6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보궐선거들, 연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연패하고 있는 이유가. 예? 자, 지금 세계는 제가 그랬잖아요. 경제는 굉장히 밀접, 아주 그냥 초연결 시대잖아요. 경제는요. 예? 그런데 그거를 뒷받침해줘야 되는 국제 질서는 무질서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미국이 소위 말해서 그 질서를 만들었고, 미국이 그 질서의 관리자 역할을 했었죠. 소위 그 미국이 리더십을 했는데, 이 리더십을 스스로 그러니까 던져버렸잖아요. 던져버렸잖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결과가 국제적 무질서입니다. 국제적 무질서의 리스크가 여러분들 어떻게 왜 오게 됐냐면요. 이겁니다. 이거 봐보세요. 미국의 재정적자가 금융위기 전에 6년 동안은 한 1조 7천 한 500억 달러 였었어요. 근데 팬데믹 전에 6년은 한 4조 한 1200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증가를 했죠. 근데 팬데믹 후에 봐보세요. 팬데믹 이후에 12조 8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예? 재정적자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확 급등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재정적자가 이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하는 게 뭡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적자의 부담을 동맹한테 다 떠넘기자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안보를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거야. 한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나토 회원국이나 이런들이. 그러니까 니네들 국방비 높이고, 예?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일본, 한국, 뭐 유럽 이런 데한테.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보 무임승차론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들 재정조차 줄여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돈 더 지출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동맹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는 동맹들이 볼 때는 이거 완전 깡패 같거든. 예? 거기다가요. 미국의 무역 적자 봐보세요. 금융위기 전, 팬데믹 전 6년, 팬데믹 이후 6년하고 봐보세요. 금융위기 전 6년하고 팬데믹 전 6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4조 한 7천억 달러 정도 증가했으니까. 근데 팬데믹 이후에 봐보세요. 6년 동안은 거의 2조 달러가 증가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미국 산업을 약탈하고 있다 이거야. 누가? 동맹들이. 동맹들이 미국 산업을 약탈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봐가지고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이 재정의 적자를 보게 되면 뭘 발행합니까? 채권을 발행하잖아. 국채를요. 그걸 매입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매입해 주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미 국채 세계가 미 국채를 떠받쳐 줬는데 이게 한번 봐보세요. 금융위기 전에는 해외에서 미국채 보유액이 증가액이 1조 한 1200억 달러 됐었어요. 팬데믹 전 6년에도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 규모가. 팬데믹 이후에는 거의 2배로 2조 4,300억 달러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채 발행액에서 보게 되면 비중이 이 빨간색입니다. 63.9%에서 25.6%, 18.9%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그러니까 사주는데 미국 국채를 많이 사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지금요. 소화를 못 해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요? 국채 발행을 줄이려면은 재정적자 줄여야 되는 거죠. 재정적자 줄이려니까는 안보들한테, 동맹들한테, 니네들 그러니까는 동맹들한테 뜯는 거죠. 안보 무임승차로 얘기 나온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달러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많이 손해를 보고 약탈당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관세를 올리면서요. 트럼프가. 예? 그 배경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뭐냐면 미국은 더 과거처럼 그런 역할 안 하겠다. 그게 국제적 무질서가 등장한 배경인 겁니다. 배경인 거야. IMF가 최근에 4월 달에 재정 모니터가 매년 4월 달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목이 뭐냐면은 이 재정 정책이 굉장히 그 압박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채무가 증가하고 그 결과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핵심적인 얘기가 뭡니까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미국 국채요. 이게 안전자산이잖아요. 프리미엄. 이걸 잃고 있다는 거예요. 예, 채무 관리를 실패한 결과. 예? 미국의 안전자산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사라지고 있다. 예? 이게 IMF가 올해 4월달 재정 모니터에서 보고한 거예요. 자, 이 얘기 좀 뒤에서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연속적인 충격을 얘기하는데 2020년부터 22년하고 2025년, 26년 작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닮은 꼴입니다. 2020년에는 뭐가 있습니까?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팬데믹 충격이 가져온 게 뭡니까? 공급망 교란이었었잖아요. 사람들이 생산과 소비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공급망 교란에서. 그렇죠? 공급망 교란에서 이제 팬데믹에서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가면서 물가가 이제 폭등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공급이 이걸 뒷받침 못 해주면서요. 그 연장선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거잖아요. 그러면 2025년은 무슨 일이 났습니까? 트럼프 관세 충격이 나타났죠. 정확하게 5년 이후에. 그게 공급망을 약화시켰잖아요. 그 이전에는 글로벌 세계화를 왜 추진한 거예요? 소위 경영학에서 국제 경영학이 90년대부터 유행하고 그랬었습니다. 전 세계를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는 이 비즈니스 사업 단위로 그러니까 이 상정을 하고, 예?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생산망을 짜야 되고 이런 걸 다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세계화 덕분으로.
그런데 관세 충격은 그 공급망을 그러니까는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지난 1년 내내 그러니까는 관세로 그냥 그렇게 들들들 볶았잖아요. 전 세계 경제를요. 그 연장선에서 올해 2월 달에 2월 말 넘어가면서 이란 전쟁. 정확하게 이것도 5년 전. 5년 전이 뭐예요? 4년 전이죠. 2022년도에 그러니까는 2022년도에 러오 전쟁 이후 4년 이후에 이란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다 둘 다 뭐냐면 공급망을 굉장히 흔든 겁니다. 문제는 이 공급망이 세계화 속에서 만들어진 체계란 말이에요. 수십 년간 세계 무역기구가 95년도에 출범하면서 전 세계는 그러니까 완전 글로벌화가 됐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흔들어 버리는 거야 지금요. 이걸 흔들어 버리는 거라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여러 주요 싱크탱크가 있지만 국제관계에서 유명한 싱크탱크 중에 하나가 애틀랜틱 카운슬이라고 있습니다. 예? 일명 대서양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가는 것은 뭐냐면요. 이번에 우리가 유가 때문에 지금 고통들 받고 있잖아요. IEA가 뭡니까? 국제에너지기구죠. 국제에너지기구의 사무총장이 파드 비롤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터키 경제학자 출신에서 에너지 전문가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예?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단한 걸 한번 봐보세요. 이게 4월 13일 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애틀랜틱 카운슬, 미국 싱크탱크에서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한번 봐봅시다. 제가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 따왔는데,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는 이란 전쟁이 석유의 피해를 입힌 건 뭐냐면은 하루에 그러니까는 한 1,300만 배럴이 타격을 입었다 이거예요. 하루에. 예? 석유 공급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걸프만 연안에 있는 걸프 국가들 있잖아요. 석유 생산 국가들. 여기에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인프라 시설들이 80개가 넘는 에너지 시설들이 파괴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회복되는데 적어도 2년이 걸린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2년이 이상 걸려. 그래서 여러분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인가에서 얘네들 가스라든가 이런 거 하면 장기 계약 맺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했습니까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계약을 지키지 못할 상황일 때 되게 불가항력으로 그 요인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책임을 계약을 그러니까는 위반했을 때 저걸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 들어가잖아요. 불가항력 상황이 됐다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걸프 연안 국가들의 많은 기반 시설들이 이제 이란의 미사일 바꾸려 하면서, 예?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한 80개 정도가 이게 파괴가 됐다 이거예요. 이게 2년 걸린다 이거예요. 이게 2년이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어떤 협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 이거야. 이거는 엔지니어적인 문제거든. 엔지니어적인 문제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봐보세요. 파괴의 정도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요? 하루에 1,300만 배럴 정도가 그러니까 공급에 이렇게 차단 생겼다 했잖아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1973년도에 석유 파동이 있었었죠. 이스라엘 전쟁 저걸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당시에 뭐냐면은 뭡니까요? 그 당시에 하루에 그러니까는 석유 공급의 타격이 500만 배럴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1,300만 배럴이니까 2.6배죠. 그 당시에 비해서. 근데 1979년도에는 이란에서 이란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호메니가 그러니까요. 예? 지금 신정 체제가 출발한 이란 혁명의 결과로, 예? 그리고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면서 1979년도에도 석유 파동이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도 뭐냐면 이 두 개, 그러니까 1973년도 석유 파동하고 79년도 석유 파동, 소위 1970년대 그 경기 침체를 가져왔었던 이 파동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한 1,000만 배럴 정도로 된다 이거예요. 석유 공급에 있어서.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많은 1,300만 배럴이 공급의 차질을 지금 일으켰다 이거예요. 더 크다 이거지. 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보다 더 큰 규모로 이게 석유 파동이 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는 게 뭐냐면, 그럼 여기다가 더 크니까는 2022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석유가 그러니까 국제시장에 공급이 차단됐잖아요. 이 세 개를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이거야. 네? 현재 상황이.
거기다가 뭐냐면 또 가스가 추가가 된다 이거죠. 이건 앞에 얘기한 건 석유고 가스가. 예? 카타르에 그러니까 이 LNG를 가는데 카타르가 그러니까 이게 타격받았다 이거죠. 미사일 저걸 인해 가지고. 예? 유럽이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입었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분산시키기 위해서 유럽이 카타르 중동으로 이렇게 발을 돌렸는데 그 중동에서 최대 공급 국가인 카타르의 가스가 그러니까는 이게 파괴돼 버렸으니까 유럽은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유럽 지금 난리죠 지금요. 예? 지금 이런 상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유가는 이게 착시 효과다 이거예요. 앞으로가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제 아쿠아일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앞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도 이 공급 기반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 남아있는 재고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재고들이 있잖아. 각 석유들을 그러니까 비축하고 있으니까 국가들마다 그걸 그러니까 이미 일단 그걸로 그러니까 땜질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재고를 풀기 때문에 유가가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하는 압력이 그러니까 좀 줄어든 거라 이거예요. 거기다가 아직까지도 3월 달에 선적한 석유들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는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가 중재를 해 가지고 전략 비축유를 풀었잖아요. 지난번에. 예? 전략 비축유를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풀었습니까요? 4억 배럴 정도. 4억 배럴 정도로 그러니까 풀었단 말이에요. 32개 국가가 그 당시에 참여해가지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유가가 어느 정도 억제가 됐던 거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계속 지속할 수 없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종전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은 JP모간에서 이제 이런 추정을 하는 게 있어요. JP모간에서 뭐냐면은 이런 지금 그동안에 이 좀 완충 역할을 했던 것이 지금 이제 다시 고갈되고 있는데 4월 20일이면 내일이잖아요. 아니, 월요일이죠. 예? 티르키예래. 파키스탄에서 그러니까 협상 이제 시작하는 미국과 이란 간에요. 4월 20일 날부터 글로벌 공급 체인이 그러니까 고갈되어진다 이거예요. 참 끔찍한 소리죠. 그러면 거기다가 뭐냐면은 회원 국가들, 국제 에너지 기구의 회원 국가들이 지금 비축유가 굉장히 지금 이게 고갈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요. 예?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없을 정도로. 그러면 이러한 가격에 그러니까 지금 부담은 외교적인 거 가지고, 외교적인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유가가 그러니까 좀 안정되거나 하는 것은 외교적인 노이즈, 이 소음에 의해 가지고 진정시키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는 미국 그러니까는 주식시장이 개장되기 전에는 좀 분위기를 좀 이제 그러니까 유화적인 분위기로 바꿔가지고 주식시장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협상이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그런 걸로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완화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이게 이제 곧 멈추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확 터질 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이거야. 이게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요. 지금에서 가격의 예상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인프라 시설들, 기반 시설들의 이것에 대한 시간표가 지금 이제 문제인데 타임라인인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80개 이상의 에너지 기반 시설들이 다 손상을 입었는데 이 회복이 최소한 2년 걸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외교적인 변수가 아니라 이거예요. 외교적으로 협상해가지고 휴전하고 종전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복구가 되는 거냐고 이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적인 현실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종전이 되더라도 그런 문제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협상이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재개가 되던 예? 그다음에 봉쇄가 그러니까 완화가 되던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라 이거야. 예?
그 인프라시설을 그러니까 다시 짓고 다시 복구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되게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맞는 얘기잖아 이거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뭐랬을까요? 3주 전에는 뭐냐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기반시설 파괴 규모가 250억 달러 추정했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4월달 들어와서 580억 달러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어. 계속 서로가 보복하면서 막 그랬으니까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리스타드라는 데가 이 에너지 컨설팅 회사인데 거기서 추정한 게요. 그런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그러니까 열릴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석유 탱크들이 저장 시설들이 다시 가동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재 조치도 그러니까 해제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런 것들하고 정유하는 거하고 정유를 그러니까 다시 복구는 못한다 이거예요. 가스에 그러니까는 가스 정제 이런 거를 회복시키지 못한다. 가스의 이 시설들 기반 시설들은요. 파이프라인을 다시 건설해야 되고 이런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은 자기들 여기 쓰기가 필요 없다는데 유럽은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중동에 걸프만에 기반해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예요. 아시아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예? 우리나라랑 비슷해. 우리나라도 한 70%가 그러니까 이 중동에 가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반해가지고 이 에너지 그러니까는 이 공급 구조가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구조적인 그러니까 지금 재설계를 해야 되는 이거 어떻게 재설계해 이걸요? 단기간 내에. 예? 중동이 그러니까 인프라시설이 복구가 될 때까지 예? 즉 전쟁 이전으로 그러니까 복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거 지금 당분간.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경제적 암흑했던 돌에 가능성을 경고한 배경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 충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오래 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충격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전쟁 상황도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이게 막 뉴스들 트럼프 말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트럼프 말은 워낙 그러니까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이니까는 교황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러니까 대놓고 그러니까 거짓말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세계 질서는 미국이 만든 거야. 거기에 리더 역할을 해왔던 거고. 근데 미국이 스스로 그 질서를 지금 해체시켜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국의 실패입니다. 제국주의의 제국이 아니라 거대한 그러니까 세계의 질서를 질서를 관리하고 만들고 관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역할에 그러니까 실패지요. 해체지요. 그 결과는 세계 경제에 파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제재한 게 1979년도 그 호메이니가 이란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미국은 제재를 계속 해왔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몇 년이냐? 거의 40년 가까운 동안 제재를 해왔던 거야. 그때 이란이 되게 반응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 그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 거다. 말로는 그랬었는데 봉쇄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요. 이번에 처음 봉쇄한 거야. 예? 그래서 봉쇄한다 말로만 그러는데 이거 봉쇄하게 되면은 이 봉쇄가 의미하는 건 이번에 우리가 겪었잖아요. 세계 경제가 이게 셧다운 되는 거를.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걸프국들, 자기들 주변에 이슬람 걸프 국가들에 대해서 이란이 폭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분담하는 거거든. 이런 게 왜 나왔냐면요. 이란은 이번에 생존 위기에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에? 미국과 이란이 와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해가지고 자기들 최고 지도자까지 죽고 봐 이런 상황 속에서 생존 위기에 몰린 거야. 국가의 존망이 정권의 그러니까 체제의 존망이 위기에 몰린 거야. 그러니까 이란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주 그냥 제한적인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를 동원한 거예요.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세계 경제를 인질로 한. 근데 자기들은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존 문제가 갈려 있다 보니까 이게 물귀신 작전이죠.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요. 근데 그것도 되게 명분이 있어. 왜 그러냐면요.
지금 카타르에 그러니까 에너지 복합단지를 미사일로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거든. 예? 이란에 그러니까 세계 최대 천연가스전이 있는데 그걸 공격을 했잖아. 그러니까 같이 이판사판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판세를 봐보세요. 예? 미국이 더 초조해 보이지 않아요? 협상을 가는 데 속에서 트럼프가 막 떠버리고 있지만은 이란 제압을 실패한 거잖아.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협상만 하자 그러고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배상금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가 원래 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라든가 이런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 했듯이. 그 다음에 이번에 뭘 확인한 겁니까? 이란이 세계 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함을 확인한 거잖아. 호르무즈 해협은요 언제든지 다시 또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시간에 쫓기고 있고 지금 트럼프는 지금 연기한 중국 방문을 5월달에 또 연기하게 되는 건 무슨 망신이야? 네? 시간이 별로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트럼프가 떠들어대고 미국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나오는 것을 그냥 받아쓰기 하는 언론들의 얘기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선별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란의 입장은 거의 우리가 보도를 안 해. 이란 입장은 거의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되게 이거 보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제일 이 기준을 두는 게 뭐냐면요. 파키스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파키스탄은 지금 중재국가잖아요. 미국도 그러니까는 원하는 중재국가고 이란도 신뢰하는 중재국가잖아요. 중재국가는 굉장히 절제된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 양쪽 어느 국가가 불만을 갖게 되면은 중재국가의 지위를 박탈해버리거든. 근데 계속해서 지금 파키스탄에 대해서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두 나라가. 미국과 이란이요. 그러면 굉장히 절제되고 상대 국가들이 부인할 수 없는 진실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파키스탄은요. 그렇잖아요.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파키스탄에서 나온 게 뭡니까? 이번에 20일 날 2차 협상에 최대 목표는 뭐냐? 최대 목표는 뭐냐면요. 지금 트럼프는 다 타결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다 타결된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 앉아있는데 파키스탄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번에 2차 협상의 목표는 뭐냐면은 60일간 그러니까 협상 기간을 그러니까 휴전 기간을 60일간을 더 그러니까 늘리고 그 60일간은 뭘 하냐면 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그러니까 잡겠다. 그러니까 60일간 한 2달 정도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 60일간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그러니까 담은 양해각서. 그것도 MOU. 우리가 MOU는 구속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하다가도 안 지키면 그만인 거야. 예? MOU의 초안을 합의하는 게 이번에 최대 목표라 이거야. 월요일 날 만나가지고.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봐보세요. 지금 이거 종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 이거는요. 종전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 예? 60일간 앞으로 협상할 게 굉장히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 60일 정도 필요하다 이거야. 거기서 뭘 얘기할 걸 로드맵을 짜고, 예? 그 초안에 대한 합의문도 그것도 MOU 형식으로. 이게 최대의 목표라 이거야. 근데 이게 무슨 종전이야 이게요. 이게 무슨 종전이냐고. 트럼프는 지금 궁지에 몰려있다 보니까 막 떠들어대는 거야. 그게 거짓말로 드러나든 말든 간에요. 자, 그러면 앞에서 국제에너지기구의 사무총장이 비로로 얘기한 것이 지금 제가 데이터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까 제가 했잖아. 팬데믹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2020년 4월달부터 3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 4월달부터 이렇게 본격 감압됩니다. 확산되고요.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해서 22년 9월달까지 막 고금리가 막 올라야 되죠. 22년 3월달부터 금리를 막 올리잖아요. 연준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년도 4월달, 그러니까 5년 후죠. 팬데믹이 일어난 지 5년 후, 25년 4월, 작년 4월달. 작년 4월달부터 트럼프가 그러니까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하면서 관세 폭탄을 막 던지잖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기간이고 그 앞에 팬데믹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막 올라가는 1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물가가 이제 막 올라갈 때입니다. 이 오렌지 색깔이 작년도 관세 이후의 추이예요. 파란색이 팬데믹 이후의 추이고요.
현재까지는 비슷하지 않아요? 3월달에 소비자 물가가 갑자기 급등합니다. 3.3%로. 지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유가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림이 현재 추세가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제가 닮은 꼴이라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요?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실기를 했다. 21년 봄부터 그러니까 물가가 목표치를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1년 후인 22년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렸잖아요. 예? 실기했다는 얘기가 그 당시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 당시 파월이 뭐라 했냐면 이건 일시적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 근데 계속 더 고공행진했잖아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뒤늦게 막 금리를 그냥 막 올렸잖아요. 그럼 앞으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연준도 이거 금리를 그러니까 내리는 건 부재치고 올려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고 실업률도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까지 올려? 이건 부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월달 이후 즉 6월달부터는 트럼프가 지명한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는 의장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파월은 그러니까는 이사는 않겠다니까 전임 의장은 의사로 남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해고시키겠다는 거잖아. 해고시키겠다는 거잖아요. 파월을 해고시키겠다고. 퇴임 안 하면은, 예? 그러면 트럼프에서 지금 파견한 누가 있습니까? 마이런이라고 있죠. 마이런 이사라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뭐냐면 올해 한 4번 정도 금리 인하해야 된다. 예? 4번 정도.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걸 3회로 좀 줄이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인플레가 가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금리를 내려? 이건 역주행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잘못 낀 첫 단추가 계속해서 어긋나지는 이게 과정인 겁니다, 지금요. 관세에서 시작해가지고 어긋나지는 거지. 계속해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단추 계속 어긋나지는 게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예? 이 역주행의 결말은, 예? 그러면 역주행의 결말이 굉장히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뉴욕 연준의 총재가요. 저한 윌리엄스라고 연준의 이사이면서 간 사람이, 예? 뉴욕 연준 이사는 당연직적으로 들어가니까요. 금요일 날 어제 그러니까는, 예? 어제 연설에서 모임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서플라이 공급 충격의 리스크가 커다란 공급 충격의 리스크가 이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란 전쟁이 그러니까 2월 28일 밤 넘어가면서 딱 시작했잖아요. 예? 넘어가면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한 거잖아요. 3월 한 달 지나고 4월 한 중순 지났는데 이제 이게 본격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 결과로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경제 활동은 둔화되고 있고 지금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조합이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뉴욕 연준 이사는 다른 지역 연준하고는 무게가 좀 틀립니다. 무게가 틀려요. 근데 뉴욕 연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공식적으로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올리고 경제 활동은 그러니까는 이게 억압하고 있고, 예? 근데 이러한 문제가 이미 그러니까는 진행되기 시작했고, 이미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already. 예? 그래가지고 이 연료비의 증가가 미국의 연료비의 증가가 가장 많이 오른 걸로 여러분들 나온 거 아세요? 유럽보다 더 많이 제일 많이 오른 걸로. 이게 항공비에 부담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로서리 식료품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비료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비료 가격에도 다른 소비재 제품으로 다 확산돼 가고 있다 이거야. 이제 시작이라 이거죠. 예? 연준 입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사실 연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입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5월달 이후에는 그러니까는, 예? 5월달 이후에는 트럼프 연준으로 바뀐다 이거예요.